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동네 병원 앞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진료실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계셨어요.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시더니 결국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검사비가 20만 원 나온다는 말에 포기하신 거였습니다. 그 할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 가는 게 두렵거나 검사 받으라는 말에 주저하게 되거나 약값 때문에 고민하신 적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 없이 나이 드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노후에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지 7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노년에도 행복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준비된 노후 자금이 없으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기에 꼭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존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쑤시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가끔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죠. 이런 게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를 받으려 해도 치료를 받으려 해도 전부 돈이 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나갑니다. MRI 한 번 찍는데 30만 원, CT 한 번에 20만 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박씨 어르신이라고 계십니다. 70이 되신 분인데요. 작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심장 검사를 받아보래요. 그런데 검사비가 50만 원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박씨 어르신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그냥 약만 타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상태가 더 나빠져서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비용이 1,0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50만 원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걸 1,000만 원 들여서 큰 수술을 받으신 거죠.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돈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게 경제력이 없을 때 벌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적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를 방치하게 되고 나중에는 몇 배, 몇십 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박씨 어르신처럼 큰 수술을 받게 되면 회복 기간도 길어지고 그동안 또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월 평균 의료비가 3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이면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평균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1년에 몇천만 원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의료비로 쓸 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갑자기 500만 원,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손 벌리실 건가요? 아니면 치료를 포기하실 건가요?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떤 약을 쓸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보험이 되는 것만 최소한의 치료만 받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김씨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분은 75세이신데 평생 꾸준히 저축하셔서 노후 자금이 넉넉하신 편입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위에 용종이 발견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거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김씨 어르신은 바로 큰 병원으로 가셔서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주저없이 결정하셨어요. 덕분에 초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완치되셨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게 경제력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건강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능하고 그래서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돈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은 치매 같은 질환도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 검사비가 만만치 않아요. 정밀 검사 받으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약값도 매달 나가야 하고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이런 검사도 약도 엄두를 못 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정기검진 받고 필요한 약 먹고 운동시설 이용하고 건강한 음식 먹는 것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질환들은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매달 병원 가서 약 타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고 식단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돈 걱정 없이 바로 갈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거 좀 참아볼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볼까 하면서 고민하시겠어요?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3시간 안에 치료받아야 하고 심근경색은 2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돈 걱정 때문에 망설이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정말 위험합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건 이런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재활치료입니다. 수술 받고 나서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가 회복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리치료 한 번에 몇만 원씩 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재활치료를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은 잘 끝났어도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예방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건강한 생활 습관인데요. 이것도 결국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영양제 하나 먹으려면 한 달에 몇만 원씩 듭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려면 회원권도 끊어야 하고요. 건강한 식재료로 요리해 먹는 것도 일반 식품보다 비쌉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년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준비한 경제력으로 본인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 없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료비를 위한 별도 통장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의료비 명목으로 저축해 두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급할 때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치료 시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로 산다는 건 참 묘한 일입니다. 자식 키울 때는 모든 걸 다 내어주잖아요. 밤새 아파하는 아이 간호하고 학원비 대주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결혼 자금까지 보태주고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입장이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돈 좀 보태달라고 전화 걸려다가 그냥 끊으신 적 말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데 현실은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중 80% 이상이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자식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며느리나 사위의 표정이 굳어지고 자식도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명절 때 생각해 보세요.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을 쥐어주십니다. 손주들한테도 넉넉하게 세뱃돈 주시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게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정반대가 됩니다. 자녀들이 올 때마다 도움 달라는 소리 할까봐 미리 걱정합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게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이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분인데요. 젊었을 때 자녀 교육에 정말 올인하셨어요. 두 아들 모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보내시고 결혼할 때도 전세금 보태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전혀 못하셨어요.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시고 저축도 거의 없으십니다. 지금은 작은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이 씨 어르신 말씀이 그 돈 받을 때마다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주들 학원비나 교육비에 보태야 할 돈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대요. 명절 때도 예전처럼 음식 준비해서 손주들 먹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가 챙겨온 음식 얻어먹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이 씨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살았는데 노년에 이렇게 자식 짐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내 노후를 준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신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친구 어머니인 최 씨 어머님은 70이 넘으셨는데도 매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만 원, 20만 원씩 용돈 봉투에 넣어서 주시는 거죠. 자녀들이 훨씬 더 자주 찾아뵙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는 자녀들이 먼저 나서서 식당 예약하고 선물 준비하고 그럽니다. 어머님 의견도 존중하고 가족 회의 때도 어머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니까 발언권도 생기는 겁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어머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력이 가져다주는 가족 내 위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녀들이 아무리 효자효녀라고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자녀들도 본인 가정 꾸려나가기 바쁜데 매달 부모님 생활비까지 책임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배우자 부모님께 돈 드리는 걸 마음껏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입으로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한 본인 먹고 사는 건 본인이 해결할 수 있어야 자녀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뭘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가 보입니다. 외식 한번 하자는 말도 못 꺼내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미안해집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어도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됩니다. 자녀 눈치 보느라 본인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사고 싶은 거 삽니다.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가족 모임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음식 준비도 직접 하시고 가족들 챙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그저 얻어먹는 처지가 되어서 식구들 표정만 살피게 됩니다. 손주들 용돈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생일날 선물도 사주고 성적 잘 나오면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손주들 앞에서도 작아집니다. 용돈 한 푼 못 주니까 손주들도 점점 안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더 외로워지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존중도 받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를 시작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이나 저축, 부동산 임대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노후 자금, 이게 바로 가족관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기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요?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비상금을 100만 원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리비가 20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면요? 한겨울에 찬물로 씻고 추운 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삶의 질도 확 떨어지죠.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음식 먹는 게 고통이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영양도 제대로 못 섭취하게 됩니다. 지붕에서 비가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리비가 500만 원인데 돈이 없으면 그냥 비닐로 덮어두고 양동이 받쳐두고 살아야 합니다. 비 오는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집안에 곰팡이 생기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강씨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3세이신데요. 작년 가을에 태풍이 오면서 집 지붕 일부가 날아갔어요.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까 400만 원이 나오더래요. 강 씨 어르신은 평소에 저축을 안 하셔서 그 돈이 없으셨어요. 자녀들한테 말하기도 미안하고 대출받을 신용도 안 되시고요. 결국 비닐로 임시 처리하고 지내셨는데 겨울 내내 엄청 고생하셨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비닐이 찢어져서 밤마다 올라가서 다시 덮고 눈 오면 눈이 새서 방 안에 물이 고이고요. 그러다가 결국 폐렴까지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고요. 결국 지붕 수리비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된 거죠. 돈만 있었다면 바로 수리해서 편하게 지냈을 텐데 돈이 없어서 몇 달을 고생하신 겁니다. 요즘은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 사기, 투자 사기 등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나마 생활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전부였다면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집세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 조씨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몇 년 전에 투자 사기를 당하셨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을 전부 날리셨습니다.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투자했다가 회사가 잠적해버린 거죠. 조씨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자녀들한테 차마 말도 못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자녀들이 알게 되어서 생활비를 보태주기 시작했는데 조씨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일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조씨 할아버지가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 두셨더라면 어땠을까요? 투자금을 잃더라도 생활할 돈은 있었을 테니까 그나마 덜 힘들었을 겁니다. 비상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행 가고 싶다고 뭐 사고 싶다고 비상금을 쓰면 안 돼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쓰는 거예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3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비상금 통장은 카드도 안 만들고 인터넷 뱅킹도 연결 안 하고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아가십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바로 수리하고 치아 문제 생기면 바로 치료하고 집 수리할 일 생기면 바로 처리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력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밤에 잠도 푹 자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래서 건강도 더 좋아집니다. 반면에 경제력이 없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조마조마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이 쌓이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퇴직하면서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친척들과도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대라도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과 없는 어르신의 사회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점심 한 끼 먹어도 1인당 10,000원에서 20,000원은 나갑니다. 거기다 커피라도 한잔하면 또 7, 8천 원이고요. 한 달에 서너 번만 만나도 1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이 정도 금액은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식사하자고 연락 오면 기분 좋게 나가고 가끔은 본인이 한턱 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연락이 와도 핑계대고 거절하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거절하다 보면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게 되죠. 결국 혼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하는데 여비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든다고 하면 돈 없는 어르신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여행 다녀온 이야기 하는데 본인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취미생활도 그렇습니다. 골프 치러 가면 돈 들고 등산 가도 장비 사야 하고 노래방 가도 돈 내야 하고요. 경제력이 있어야 이런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씨 어르신이라고 67세이신 분인데요. 젊었을 때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재산을 거의 다 잃으셨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시는데요. 예전 직장 동료들이 가끔 모임을 하자고 연락이 온대요. 그런데 정씨 어르신은 매번 거절하신다고 합니다. 회비가 부담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해외여행 이야기나 골프 이야기할 때 끼어들 수가 없어서래요. 작년에 억지로 동창회에 한번 나가셨는데 친구들이 다들 좋은 옷 입고 비싼 시계 차고 온 걸 보면서 더 위축되셨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2차 가자는 제안해도 돈이 없어서 먼저 일어나셨고요. 그 후로는 아예 동창회 카톡방도 나오시고 연락도 차단하셨대요. 경제력을 잃으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까지 잃게 된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게 뇌 건강에 좋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외롭지 않고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젊게 살아가십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식사 한턱 내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모임 장소도 예약하시고 회비도 먼저 내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떡해서 이웃에 나눠주고 아파트 관리비나 동네 행사비도 부담 없이 내고 그러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경제력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도 피폐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를 위한 예산을 따로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하는 데 쓸 돈을 정해두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신가요?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60%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슬픈 노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지낸다면요? 원룸이라도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요? 여행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수강료가 없어서 포기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가격 때문에 참는다면요? 이게 과연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분 중에 윤씨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이신데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다가 지금은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윤씨 할머니가 정말 원하시는 건 작은 원룸이라도 독립해서 사는 거래요. 며느리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시대요.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자는 시간 생각해서 일찍 끄고 친구 초대하고 싶어도 집이 본인 집이 아니니까 못하시고요. 하지만 윤씨 할머니는 경제력이 전혀 없으셔서 독립할 수가 없으십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으로 받는 게 40만 원밖에 안 되시거든요. 결국 매일 작은 방 한 칸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조용히 지내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교통비가 부담되어서 자주 못 나가시고요. 좋아하시던 성당 활동이나 취미 생활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윤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내 앞가림이라도 할 만큼 돈을 모아뒀더라면 이렇게 눈치 보며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자유를 잃은 노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자립이 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으면 함께 삽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웁니다. 문화센터 강좌도 듣고 대학교 평생교육원도 다니고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옷도 사입고 문화생활도 즐기십니다.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관 가고 공연 보고 싶으면 표 사서 보고요. 아프면 좋은 병원 가고 필요하면 간병인도 쓰십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본인이 주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요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인실도 쓸 수 있고 식사도 좋은 걸로 선택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요? 선택권 없이 정부 지원 시설에 배정받아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방에 들어가야 하고 식사도 정해진 것만 먹어야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됩니다. 경제력은 노년의 모든 선택권을 결정합니다. 어디서 살지, 누구와 살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전부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시고 연금도 꼬박꼬박 넣으시고 여유가 되시면 부동산 같은 자산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자녀들에게 빚과 부담만 남기고 떠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정리된 삶으로 편안하게 품위 있게 떠나고 싶으신가요? 경제력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의 존엄성을 결정짓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물론 간소하게 하면 덜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비용, 수회, 관, 재단, 음식, 꽃, 운구 차량, 화장이나 매장 비용까지 하나하나 다 돈입니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 자녀들이 장례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간소하게 화장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을 때 비용 걱정 때문에 자녀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돈이 있으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존엄하게 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최 씨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2에 돌아가셨는데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노후 준비를 거의 못하셨습니다. 암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비가 걱정되어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셨대요. 자녀들이 치료받으시라고 권했지만 최 씨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집에서 통증을 참으며 마지막 몇 달을 보내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 비용 때문에 자녀들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부담만 주고 떠나셨다는 죄책감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돈만 있었다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고 품위 있는 장례도 치를 수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미리 장례 비용을 준비해 두시고 유언장도 작성하시며 자녀들에게 유산까지 남기십니다. 아플 때도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최소화하십니다. 호스피스 병동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시고요.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존엄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최후의 권력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노후 자금은 살아생전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장례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이나 적금 형태로 준비하실 수도 있고 따로 통장에 모아두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말입니다.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시면 자녀들이 나중에 다툴 일도 없고 처리도 수월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주눅 들고 움츠러드시나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력까지 없으면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87%가 대인관계에서 위축감과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친척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주 학원비 대주고 자녀 결혼 자금 보태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입 한번 떼기 어려우신가요?
경조사비를 낼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제 동네에 사시는 백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이신데요. 예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백씨 어르신에게는 오랜 친구들이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후로는 연락을 거의 끊고 지내십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선물을 준비할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셨대요. 동창회에서도 회비를 내지 못해 빠지신 적이 여러 번이고요. 이웃 어르신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도 계산할 차례가 올까봐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용돈을 줄 형편이 안 되어서 축하 전화조차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백씨 어르신은 말씀하세요. 돈이 없으니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경제력을 잃으니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까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식사 한턱 내시며 즐거워하시고 친척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경조사에도 당당하게 참석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눅들지 않고 본인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어르신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합니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시고요. 경제력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떳떳하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당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는 경제력이 당당함의 기초가 됩니다.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까지 7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 가족 안에서의 존엄성, 위기 대응 능력, 사회적 관계, 선택의 자유, 품위 있는 마무리, 그리고 당당함까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경제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첫째,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십시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꾸준히 모으시면 됩니다. 둘째, 의료비와 비상금을 따로 준비하십시오.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십시오.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십시오. 지금 건강을 지키는 게 나중에 의료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편하게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참으시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준비된 노후는 행복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장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3세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68세 여성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어요. 배우자를 잃고 10년을 혼자 사시다가 노년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신 거죠. 주변에서는 다들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박씨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완전히 연을 끊으셨고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으셨으며 건강까지 나빠지셨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혼자 계시면서 그때 재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신답니다. 이게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황혼연애, 황혼재혼이 아름답게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새로운 만남을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환상에 속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사랑에 빠지면 왜 지옥이 되는지 7가지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행복하시면 좋죠. 어머니 외롭지 않으시면 다행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반대합니다. 아무리 효자효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재산 문제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걱정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나중에 상속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둘째, 간병 문제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아프시면 누가 돌볼까요? 새로 들어온 배우자가 제대로 간병을 할까요? 결국 자녀들이 떠맡게 되는 건 아닐까요? 셋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자리에, 돌아가신 아버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자녀 입장에서는 배신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60세 이상 재혼을 준비하는 어르신 중에서 자녀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70% 이상은 자녀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거죠. 제가 아는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김씨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지 5년 만에 65세 여성분을 만나셨어요. 경로당에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1년 정도 사귀시다가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세 자녀가 모두 반대했다는 겁니다. 특히 큰아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그 여성분한테 속는 거 아니냐,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은 안 하시냐며 따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자녀들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날부터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 딸은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연락했으며 작은 아들도 예전만큼 찾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자식들을 잃었다고요. 명절 때 혼자 식사하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고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 후에 자녀들이 아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치산자 선고를 신청하거나 재산관리인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평생 부모님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낯선 사람한테 넘어갈까 봐 걱정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노인을 상대로 한 재산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러울까요?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려고 선택한 일인데 자식들한테 범죄자 취급받는 기분이 들 겁니다. 실제로 재혼한 어르신 중 70% 이상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답합니다. 절반 이상은 연락 빈도가 확 줄었다고 하고요. 일부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대가로 자식을 잃는다면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명절에도 혼자 지내야 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 배우자와의 관계도 자녀 문제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새 배우자 역시 상대방 자녀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명절 때 뭐라고 할까? 재산 문제로 시비 걸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양쪽 자녀들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정작 둘의 관계도 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식들 때문에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크게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보호자지만 실제로는 친자녀들이 나서게 됩니다. 이때 재혼한 배우자와 친자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봐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자녀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두껍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이 벽을 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순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 문제가 항상 따라옵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에서는 재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재산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의 사랑과 나이 들어서의 만남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재산을 모아가면 되지만 노년에는 이미 각자 평생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요. 문제는 이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재혼하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니까 재산권도 생깁니다. 상속권도 생기고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씨 할머니는 67세 남성분과 재혼하셨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셨고 예금도 5천만 원 정도 있으셨어요. 남편분은 지방에 작은 집이 있었고요. 재혼 초기에는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만 반반 부담하고 재산은 각자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본인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씨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갔어요. 이씨 할머니도 남편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친자녀들은 전혀 병원비를 보태지 않았어요. 계모한테서 받으면 되지 뭐 이런 태도였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씨 할머니 예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부부인데 빌렸다 갚았다 할 게 뭐 있냐는 식이었죠. 이씨 할머니는 나중에 본인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십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남의 자식 병원비로 다 쓴 셈이 됐으니까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 후에 한쪽이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친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재산 분쟁이 시작됩니다. 친자녀들 입장에서는 몇 년 같이 살았다고 부모 재산을 나눠 가져간다는 게 억울한 거죠. 특히 재혼 기간이 짧았을 경우 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쟁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황혼 재혼 후 재산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전체 가족 소송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조 씨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조 씨 할아버지는 75세의 68세 여성분과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한 지 3년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유언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 씨 할아버지의 세 자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3년 같이 살았다고 억대 재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다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 2년 넘게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혼한 부인은 조 씨 할아버지 장례식 때 친자녀들한테 쫓겨났고 지금도 재산 분쟁 중입니다. 이게 사랑의 끝입니다. 로맨틱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돈 문제로 법정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인 것처럼 대하다가 나중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대상 결혼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재혼하면 통장을 합치자,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문제는 사랑을 독살합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시작해도 재산 문제가 끼어들면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활비 부담도 문제입니다. 재혼하면 당연히 함께 살게 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로 다툼이 생깁니다. 각자 연금이 다르고 예금도 다르고 소득도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한쪽은 외식을 자주 하고 싶은데 한쪽은 아껴야 한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서 반대하면 싸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벌면 되지만 노년에는 정해진 수입 안에서 써야 하니까 더 예민해집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배우자가 함부로 쓴다고 느끼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랑이 식는 걸 보고 싶으신가요?
서로 의심하고 다투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재산 문제는 반드시 재혼 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게 낭만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상속은 각자 친자녀에게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간병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황혼 연애의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60대, 70대에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병,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죠. 처음 만날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이때 법적으로 배우자는 간병 의무가 있습니다. 친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 돌봐야 하는 거죠. 강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70세 남성분과 재혼하셨는데요. 재혼 당시에는 남편분이 건강하셨어요. 함께 등산도 다니고 활발하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혼 3년 차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서 거동을 못하시게 된 거죠. 병원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의 친자녀들은 각자 일이 바쁘다며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비치는 정도였어요. 결국 강씨 할머니가 혼자서 남편을 돌보게 됐습니다. 식사 챙겨드리고 약 먹이고 대소변 처리하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하루 종일 남편 간병으로 보냈습니다. 강씨 할머니 본인도 60대 후반인데 70대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어디 나갈 여유도 없습니다. 집에만 갇혀서 간병만 하는 삶이 됐습니다. 더 슬픈 건 남편이 강씨 할머니를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병이 들면서 성격이 괴팍해져서 짜증만 내고 화만 냅니다. 밥이 맛없다, 물이 뜨겁다, 시끄럽다며 하루 종일 불평만 합니다. 강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간병인이 됐다고요. 재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신답니다. 간병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칩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지옥입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하고 밤낮이 바뀌고 배회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가족도 못 알아보고 의심하고요. 젊은 자녀들도 부모 치매 간병으로 우울증에 걸리는데 노년의 배우자가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황혼 재혼 후 한쪽이 치매에 걸리면 대부분 요양원에 보내게 됩니다. 집에서 돌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듭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로 또 다툼이 생깁니다. 환자의 친자녀들은 배우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배우자는 친자녀들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내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아프면 상대방이 돌봐줘야 합니다. 친자녀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대부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간병 부담 때문에 재혼을 후회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가 되고 로맨스보다는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간병인이 되어 남은 인생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본인의 건강도 챙기기 힘든 나이에 다른 사람까지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연애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축하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수군수군거립니다.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체면도 없이 늙은이가 철없이 군다,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 모이면 뒤에서 수군덕거립니다. 나이가 몇인데 재혼을 한다고 돌아가신 배우자 생각은 안 하나, 자식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들도 말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괜히 고생 사서 한다며 걱정하는 척 만류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연애는 아름답고 당연한 것으로 보지만 노인의 연애는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황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황 할아버지는 68세 여성분과 사귀고 계셨어요. 함께 공원도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답니다. 지나가면서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저 나이에 데이트한다며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더 심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노골적으로 비난했어요. 돌아가신 마누라 생각은 안 하냐, 자식들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 재산이나 뺏기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들었답니다. 결국 황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고요. 여자친구분도 주변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둘이 함께 있을 때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뭐라고 할까봐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손잡고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노인에게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재혼한 경우는 더 심합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말립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무슨 결혼식이냐, 조용히 그냥 살지, 창피하지도 않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재혼자 중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신고만 하거나 조용히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손주들 반응도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손주들이 부끄러워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 봐 숨기려고 하고요. 손주들이 새할머니나 새할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아저씨, 아줌마로 부르거나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 편견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줍니다. 행복해야 할 연애가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재혼하고 나면 어색해합니다. 모임에 배우자를 데려가자니 어색하고 혼자 가자니 배우자 눈치가 보이고요. 결국 기존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얻었지만 친구들을 잃는 거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립니다. 이웃들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챙겨주던 이웃들이 재혼 후에는 거리를 둡니다. 뭔가 찜찜하다는 표정으로 대하고요. 노인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이해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비웃습니다. 이런 시선을 감당하면서 사랑을 지켜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견딜 자신이 있으신가요? 친구들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도 괜찮으신가요? 사랑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혼자 또는 한 사람과 살아온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방식, 텔레비전 보는 습관, 잠자는 시간,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생활 방식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아침형 인간인데 다른 사람은 늦잠 자는 걸 좋아하면, 한 사람은 깔끔한데 다른 사람은 지저분하면, 한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시끄러운 걸 좋아하면, 젊었을 때는 서로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의 평생 습관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윤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67세의 73세 남성분과 재혼하셨는데요. 재혼 전까지는 서로 좋았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서 데이트하고 좋은 시간만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봤어요.
윤 씨 할머니는 7시까지 자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윤 씨 할머니는 채소 위주로 드시고 싶어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메뉴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남편은 집에 친구들을 자주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윤 씨 할머니는 조용한 걸 좋아했습니다.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화장실 사용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둘 다 아침에 화장실을 오래 쓰는데 한 명은 기다려야 했어요. 변기 뚜껑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서로 불편해했고요. 에어컨 온도 설정, 창문 여닫기, 불 끄는 시간, 모든 일상이 다 부딪혔습니다. 하루 종일 서로 눈치 보고 짜증내고 다퉜습니다. 윤 씨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고요.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라고요.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살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둘이 살면 2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식비,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모든 게 2배로 늘어납니다. 연금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니까 생활이 빠듯해집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서로 탓하게 됩니다. 자유도 잃게 됩니다. 혼자 살 때는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묻고 누구 만나냐고 확인하고 언제 오냐고 연락하고요. 이런 게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시로 느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서로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조금만 자기를 안 챙겨주면 서운해하고요. 상대방이 자기만 보고 자기만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 답답하고 숨막혀 합니다. 건강관리 방식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약을 많이 먹는데 다른 사람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다툼이 됩니다. 한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면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병원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병원 가면 다른 사람이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됩니다. 따라가면 시간 낭비고 안 가면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집안일 분담도 갈등의 원인입니다. 설거지는 누가 하나, 청소는 누가 하나, 빨래는 누가 하나. 매일 이런 걸로 다툽니다. 여자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도 있고 집안일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명절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어느 집안 명절을 쇠느냐, 누구 집에 가느냐, 제사는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양쪽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익숙했던 생활을 바꿀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모든 걸 공유하며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유를 포기하고 타협하며 살 수 있으신가요? 생활의 충돌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에 사랑한다는 건 언젠가 또 이별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70대, 80대에 만났으면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사별했던 고통을 기억하십니까?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상실감. 이미 한 번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새로 만난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병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함께해야 하며 결국 또 혼자 남게 됩니다. 처음 배우자를 잃었을 때는 그래도 자녀들이 있었고 아직 젊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나이도 더 많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최 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75세 남성분과 재혼하셨는데 5년을 함께 살다가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남편을 간병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답니다.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친자녀들은 장례식 끝나자마자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예금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슬퍼할 틈도 없이 재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재혼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외로웠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정말 허전했다고요.
더 힘든 건 친구들도 없고 갈 곳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재혼하면서 친구들과 멀어졌었거든요.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하기도 어색하고요. 자녀들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혼 때문에 관계가 나빴던 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됐거든요. 자녀들은 형식적으로만 연락할 뿐이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재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또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게 될 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별 후의 재산 정리도 복잡합니다. 함께 쓰던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금은 누구 몫인가. 이런 문제들이 다 남습니다. 친자녀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면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싸우기도 힘듭니다. 결국 대부분 손해를 보고 물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 자녀들이 잘 챙겨줄까요? 대부분 챙겨주지 않습니다. 친엄마, 친아빠도 아닌데 왜 챙기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장례식에나 얼굴 비치고 끝입니다. 결국 재혼한 배우자도 외롭게 남게 됩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한 명이 떠나면 남은 사람은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지는 겁니다. 이별의 공포는 관계 내내 따라다닙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 편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프면 불안하고 건강검진 결과 나올 때마다 걱정되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애절하고 더 슬픕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생각에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별 후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의 이별과 노년의 이별은 다릅니다. 노년의 이별은 회복할 시간도 없고 새로운 시작도 어렵습니다. 그냥 혼자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는 아예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살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년의 사랑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노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덜고 삶의 활력을 얻고 누군가와 의지하며 산다는 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환상만 갖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알고 각오하고 준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십시오.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설득하십시오. 자녀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으십시오. 둘째,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혼인신고 전에 재산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상속도 각자 친자녀에게 한다는 걸 문서로 남기십시오. 셋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최소 1년 이상 충분히 사귀어 보십시오. 상대방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자녀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십시오.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넷째, 결혼보다는 동거를 고려하십시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각자 집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완전히 합치지 말고 각자 집을 갖되 자주 만나는 식으로요. 생활 충돌을 줄이고 자유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건강 문제와 간병 문제를 미리 상의하십시오. 한쪽이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병은 누가 할 것인지, 요양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일곱째, 주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각오하십시오. 여덟째, 이별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방법을 정하고 재산 정리를 명확히 해두십시오. 남은 사람이 곤란하지 않도록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노년에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감정에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고 재산 걱정도 없습니다. 외로움은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생활하면서 달랠 수 있습니다. 꼭 결혼이 아니어도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 2회 정도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너무 부정적이었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황혼연애, 황혼재혼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실 거라면 현명하게 준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에 속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녀들과 소통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노년을 즐기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해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온 상담심리학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층 내담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나이가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늙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거울을 보며 한숨 쉬며 중얼거리진 않으셨나요? 나 이제 늙었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퇴직 후 관계가 줄고 대화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줄어든다는 게 아닙니다. 말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긍정의 말 대신 체념의 말을, 희망의 언어 대신 포기의 언어를 스스로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의 하루를 설계하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제 상담실에 65세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편의상 어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씨는 35년간 회사를 다니시다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움에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동창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본인만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씨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도 없고 나이도 먹었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겠어. 그 말을 한두 번 하고 나니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랍니다. 결국 어씨는 집에 혼자 남았고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씨가 정말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씨는 젊은 시절 기타를 좋아했고 사진 찍는 것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58세 여성 B씨입니다. B씨는 자녀가 모두 독립한 후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여유가 생겼다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도 늦었어. 아이들도 다 컸고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그래서 B씨는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너희만 잘 지내면 돼. 처음엔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말이 반복되자 자녀들도 점점 전화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우울한 이야기만 하니까요. B씨는 외로워졌고 그 외로움은 다시 부정적인 말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B씨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고 제 상담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나 참 늙었네 라고 중얼거린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요즘 애들은 몰라. 우리 때는 달랐는데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과거에 가둔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걸 시작하려다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며 포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당신을 늙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마법처럼 당신의 삶을 굳어지게 만드는 주문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주문은 당신 스스로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많은 말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대화, 즉 셀프 토크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평균 5만 번 이상의 생각을 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내면의 목소리로 표현됩니다. 문제는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과학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까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동일화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나는 곧 늙은 사람이다 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부모다, 나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 모든 정체성이 하나로 축소됩니다. 나는 늙은 사람. 이 단순한 정의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맞는 말만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이제 그만이야.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어의 무의식적 힘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나는 늙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 말에 맞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면 역시 나는 늙었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역시 나는 늙었어. 이렇게 모든 경험이 그 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그 말을 증명할 증거를 찾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웠을 때,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반향 효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결국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나는 이제 쓸모없어 라고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위로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더 이상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은 다시 부정적인 말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여전히 활력 있는 사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유지되고 대화가 이어지며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내일을 설계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말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 나는 늙었어 라고 말하면 내일은 더 늙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괜찮아 라고 말하면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삶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말의 패턴을 깨고 긍정적인 언어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바꾸기 연습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는 늙었다. 대신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라고 말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하루에 3번만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잠들기 전에 1번.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미묘한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거울을 볼 때 예전처럼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땐 좋았지, 대신 지금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하며 과거에 머뭅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순간 현재는 불행해집니다. 지금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건 현재를 긍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무게중심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루 5분 긍정의 자가 대화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거울을 보며 해도 좋고 산책하며 해도 좋고 조용히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나는 소중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문장들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말들이 진짜가 됩니다. 뇌가 이 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말을 먼저 인정해주는 대화법입니다. 대화는 쌍방향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일단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라고 부정하면 대화는 끊깁니다. 긍정의 언어는 관계를 연결하고 부정의 언어는 관계를 단절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그 소리가 곱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건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건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는 건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말이다. 나이가 드는 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나는 늙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성숙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여유가 생겼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현실, 다른 해석, 그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은 이겁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선택이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요.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2세 김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삶의 전부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김 씨는 갑자기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닌 거죠. 집에서 TV만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5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김 씨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잘 몰라. 그런데 그 순간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늙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 한마디가 김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나는 늙었을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다음 날부터 김 씨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한테 배우고 있어. 너 덕분에 다시 공부하게 됐어.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것저것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 보는 법, 게임하는 법. 김 씨는 손자에게 배우며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어줄 때 김 씨는 다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김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끝이야 라던 말은 사라지고 다시 시작이야 라는 말이 자리 잡았습니다. 68세 박 씨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키우는 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하자 박 씨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외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웃분의 권유로 동네 댄스 동호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뭐 할 줄 아나? 이 나이에 춤을 춰?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호회에 가니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박 씨도 용기를 내서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박자도 안 맞고 동작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누구나 처음엔 다 그래요. 그 말에 박 씨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그러자 정말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엔 기본 동작을 따라 할 수 있었고, 석 달 후엔 공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춤을 출 때 박 씨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박 씨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동호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회원이 되었고 새로운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못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내가 뭘 할 줄 아나 라던 말은 사라지고 한번 해볼까 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72세 이 씨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회사도 열심히 다녔고 가정도 잘 꾸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부부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자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아내도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를 켜고 거실에서도 각자 휴대폰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이제라도 제대로 대화해야겠구나. 그날부터 이 씨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늙었어. 대신 시간이 더 소중해.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우리 뭐 할까요? 처음엔 아내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계속 물어보자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늙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오히려 지금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나는 늙었어. 라던 말은 사라지고 아직 할 게 많아. 라는 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세 분 모두 처음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늙었어. 내가 뭘 할 줄 아나. 나는 이제 끝이야.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바꾸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삶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쉽게 말을 바꾸지 못할까요? 왜 부정적인 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말해왔습니다. 그 패턴이 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오래 반복하면 부정적인 회로가 강해지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회로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뇌는 여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과 반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최근에 만난 75세 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평생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안 될 거야. 어차피 소용없어.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이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안 된다고만 해요? 할아버지 말 들으면 제가 슬퍼요. 그 말이 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말이 손녀를 슬프게 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정 씨는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말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야. 나는 괜찮아. 처음엔 거짓말 같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진짜가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긍정적인 말로 바꿔 말했습니다. 안 될 거야. 대신 해볼 만해. 어차피 소용없어. 대신 그래도 해보자. 나는 운이 없어. 대신 다음엔 잘 될 거야. 이렇게 조금씩 바꿔 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 씨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정 씨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는 이제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즐겁다고 했고 친구들도 정 씨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바꾸니 세상이 바뀌었구나. 아니,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구나.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 자신이거나 주변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 항상 과거만 그리워하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떠올랐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행복해야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